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저는 책방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세요? 아무래도 너무 덥거나 추운 여름과 겨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을을 싫어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도 계절 중 가을을 제일 좋아하긴 합니다. 아무래도 가을은 감성적인 제 정서와도 잘 맞는 계절이기도 해서 말이죠. 이제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요즘 연휴도 잦고 날씨도 좋아서 단풍 구경 가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책 한 권 들어보시면 어떠실까요? 그야말로 책 읽기 참 좋은 계절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책 한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여행길에 저를 동참시켜주세요. 제가 좋은 책과 함께 여러분의 편안한 여행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류시안 지음, 원영경 옮김, 정민미디어에서 발행한 돈과 운을 끌어당기는 좋은 심리습관입니다. 이 책은 하버드대 심리학 박사가 전하는 행복 수업으로 더 부유하고 더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운 좋은 일들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운 좋은 일이란 로또 당첨처럼 온전히 확률에 기댄 행운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지렛대가 되어줄 행운의 기회를 말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이를 알지 못할 뿐이라고 이 책은 얘기합니다. 이 책은 심리학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행운의 기회를 불러올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 더 큰 행운 기회를 만들어 더 부유하고 더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법을 알려주는 내용의 책입니다. 돈과 운을 끌어당기는 좋은 심리 습관. 류시안 지음, 원영경 옮김. 프롤로그. 행운을 불러오는 마음가짐이란. 21세기 초 심리학자 리처드 와이즈먼이 BBC와 합작해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다. 영국에서 스스로를 행운아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불운아라고 생각하는 사람 수백 명을 찾아 이들을 대상으로 1년의 실험을 진행한 것이다. 그 결과 소위 행운아에게는 일반인보다 뛰어난 4가지 심리적 특징이 있음을 발견했다. 첫째, 수시로 찾아오는 우연한 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잘 활용할 줄 알았다. 둘째, 직관력이 뛰어나 늘 그 직관에 기대어 일을 처리했다. 셋째, 자신의 운과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넷째, 좌절을 겪더라도 인간만사 새옹지마임을 잊지 않고 순탄치 않은 과정을 긍정적인 결과로 바꾸어 놓을 줄 알았다. 훗날 와이즈먼은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행운의 법칙이라는 읽기 쉬운 심리학 책을 집필했다. 연구 결과와 통계 수치를 증거로 한 그의 저서는 내 연구의 시작이 되기도 했다. 말이 나온 김에 의미 있는 내 연구의 시작을 열어준 와이즈먼에게 심심한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고 싶다. 행운의 법칙을 정독한 후에도 내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 와이즈먼의 결론이 매우 합리적이긴 했지만
조금 두루뭉술한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운이 좋은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이 네 가지 심리적 특징이 두드러졌을지는 모르지만 이 특징들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행운아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기엔 내가 아는 예외가 너무 많았다. 어떤 이들은 기회를 잘 포착해 이리저리 동분서주했지만 결국 헛수고만 한 채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고, 어떤 이들은 늘 자신의 직관에 기대어 판단을 내렸지만 그 직관이 항상 보기 좋게 빗나갔다. 또 어떤 이들은 긍정적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았지만 자기 자신도 자신의 처지도 바꿔놓지 못했다. 그들의 사용지만은 일종의 정신승리에 가까웠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행운을 불러오는 마음가짐에 좀 더 정확한 좌표를 찍을 수는 없을까? 결과를 되짚어보면 행운을 불러올 만한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를 위해서는 먼저 행운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었고, 나는 와이즈먼의 연구에 사용된 행운의 정의를 참고해 이를 살짝 수정해 보았다. 운이 좋은 사람은 삶의 거의 모든 우연과 예기치 않은 기회를 자신에게 제대로 활용한다. 그들은 남보다 손쉽게 더 많은 이익과 기회와 귀인의 도움을 얻어 모든 문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며, 실제로 작은 노력으로 뜻밖의 행운이나 의외의 수확을 얻기도 한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자신을 행운아라고 생각한다. 나는 로또에 당첨되거나 재난 속에서 기적적으로 생還한 예를 배제하고 다시 행운의 정의를 내렸다. 물론 하루아침에 돈벼락을 맞고 죽을 고비에서 목숨을 건지는 일도 더없는 행운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확률에 의한 것이다. 나는 마음가짐, 그 중에서도 특히 자신을 바꿔 행운의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마음가짐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싶었다. 문제는 운이 좋다는 느낌이 행복감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느낌에 속한다는 데 있었다. 일반인들의 눈엔 절대 운이 좋다고 볼 수 없는 인간 지옥에 살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행운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넘치는 부를 거머쥐고도 자신은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까닭에 100% 주관적인 생각에만 기대어 행운을 논할 수도, 또 자신에 대한 당사자의 평가를 무시한 채 행운을 이야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이에 나는 앞서 언급한 행운의 정의를 토대로 다음 세 가지 방면의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다. 1.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운은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 마음은 긍정 마인드에 속한다. 그리고 이는 최근 심리학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긍정 심리학에 속한다. 긍정 마인드에는 긍정의 정도 및 생각 전환 능력, 자기 진정과 이완 능력, 인생에 대한 방향 감각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어떤 긍정 마인드의 특징이 소위 행운아들과 가장 큰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자. 주관적인 느낌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을 변화시킬 마음가짐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2. 행운의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과 훌륭한 직관력을 가지려면 주변 환경에 대한 날카로운 관찰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능력에 관한 연구는 심리학 중 마음 챙김의 영역에 속한다. 최근 마음 챙김 연습이 인기를 끌고 있고, 특히 명상은 종교적 의미를 뛰어넘어 뇌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그렇다면 명상을 통해 우리는 더 운 좋은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마음을 가다듬은 후 좀 더 손쉽게 럭키 브레이크스를 알아차릴 수 있지는 않을까? 그 답을 찾아보자. 3.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매우 중시한다. 사람으로부터 기회가 생기며 개인의 행운도
주변 사람들과 절대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화권이나 경제 환경, 그리고 사교 대상에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는, 나아가 자신에게 더 많은 행운을 불러올 수 있는 인간관계의 관리법과 원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네트워크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새로운 유형의 행운아를 여러 접하곤 한다. 그들이 명성을 얻었든 이익을 얻었든 그들은 과거 사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던 기적을 일구었다. 어떤 형태의 행운이든 인터넷 세상의 특징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된 만큼 이를 고려사항에 포함해 질문의 답을 알아보자. 그림, 긍정 마인드, 마음 챙김, 인간관계의 연결고리. 요컨대 이 그림이 바로 우리가 이 책에서 함께 알아볼 행운지도다. 나는 이 책의 구성 역시 3가지 주제로 나누었다. 파트 1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로 긍정 마인드와 행운의 관계를 분석해보고 우리를 좀 더 긍정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간단한 방법들을 나눠보고자 한다. 아울러 몸짓 언어부터 표정, 목소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면 행운의 신호를 전달해 좀 더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자 한다. 파트 2는 주파수를 조종하라로 자신의 주파수를 조종해 업무 효율과 영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마음 챙김의 힘과 관찰력을 키우는 방법,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 등을 나눠보고자 한다. 우리의 두뇌는 라디오와 같아서 주파수를 잘 맞춰야만 행운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트 3는 연결하라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 결과를 통합해 21세기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사교 방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여기서 연결은 단순한 점과 선의 연결이 아닌 관계의 연결을 의미하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계 모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실질적인 방법 공유를 원칙으로 하였다. SNS의 특성을 고려해 내 나름의 조언과 관점도 곁들였으니 좀 더 현명하게 SNS를 활용해 행운을 불러올 수 있기를 바란다. 한편 책 중간중간에 그리 많은 시간이 들지 않는 간단한 연습 문제도 마련했다. 나는 거창한 원칙을 내세우며 우리에게 대단한 변화를 강요하는 알맹이 없는 자기계발서를 아주 싫어한다. 어떤 변화든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고 큰 변화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작은 변화가 큰 행운을 불러온다는 생각으로 쉽게 실천 가능한 연습 문제들을 준비했다. 이 책은 순서에 크게 상관없이 읽을 수 있는 구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순서대로 읽기를 추천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세상과 마주하기 전 미리 그에 따른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지라 긍정과 주파수 조종으로 자신의 내면을 단단히 한 후 사회적 관계를 연결하는 것이 좋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행운 지도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다 보면 흥미로운 자아 탐구와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자, 이제 준비가 되었다면 함께 행운의 여정을 시작해보자. 파트 1. Get Positive.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파트 1을 읽기 전에 당신이 먼저 해봤으면 하는 일이 있다. 젓가락 하나를 치아 사이로 가져가 가볍게 가로로 물어보는 것이다. 젓가락 대신 연필이나 펜으로 해도 좋다.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 답은 잠시 미뤄두기로 하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이 좋은 사람은 비교적 긍정적인 편이라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에게 좋은 일이 자주 일어난다면 어느 누가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이 더 운이 좋은가를 묻는다면
이는 단정하기 어렵다. 적어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긍정적인 사람이 인기가 많다는 사실이다. 비 오는 날보다 맑은 날이 사람을 더 활기차게 만드는 것처럼 긍정적인 사람의 말투나 행동거지로부터 발산되는 긍정 에너지 역시 주변 사람을 긍정적으로 물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부정적인 에너지보다 심신에 더 유익함은 물론이다. 최근 심리학계에서 가장 핫한 연구 분야 중 하나가 바로 긍정심리학이다. 이 분야의 연구 취지는 어떻게 하면 긍정 마인드를 길러 좀 더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이다. 어쨌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우리에겐 즐거움을 추구할 권리가 있지 않겠는가? 내가 정의하는 행운아는 자기 자신을 즐겁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이다. 당신은 온종일 우울해하며 시니컬한 말만 쏟아내는 부자가 되고 싶은가?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은 내게 돈밖에 없는 가난뱅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내게 돈을 나눠준다면 단언컨대 나는 그보다 훨씬 더 즐겁게 돈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돈도 많고 행복하기까지 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이상적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하고 말이다. 물론 돈도 많고 행복하기까지 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이상적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하고 말이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에게 운이 따라 더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면서도 자신은 운 좋은 행운아가 아님을 드러내는 말과 행동을 골라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그것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어쨌든 그들이 전달하는 부정적인 신호에 사람들은 그들을 다가가기 꺼려지는 사람 혹은 왠지 못 믿어온 사람으로 여기게 된다. 당신이 부정적인 사람이라면 아마 생각을 바꿔보라는 충고를 많이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기가 어디 말처럼 쉽던가? 내가 지금 당신에게 파란색 코끼리를 상상하지 말아보라고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떠올리겠는가? 사람의 생각은 외부적인 요소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더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사실 생각을 바꾸는 데에는 연습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다.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야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자신은 생각을 쉽게 바꿀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은 현실을 도피하는 방법을 배웠을 뿐이다. 진심으로 자기 운을 바꾸고 싶다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파트 1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에서는 긍정심리학과 행동심리학, 체화된 인지이론을 활용해 어떻게 하면 행운을 불러오는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무슨 일이든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스스로 강요할 필요는 없다. 1년의 연습을 마치고 나면 좀 더 낙천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이는 당신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행운 기회를 포착하고 그 기회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아참, 혹시 아직도 젓가락을 입에 물고 있는가? 그렇다면 아주 좋다. 곧 그 이유를 설명할 테니 일단은 계속 물고 있길 바란다. 전통 심리학에서 뇌는 사고를 담당하는 기관, 몸은 행동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체화된 인지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행동하기도 하지만 어떤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몇 가지 연구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주목을 주는 것만으로도 남성들은 자신의 의지가 더욱 굳건해짐을 느꼈다. 묵직한 바인더에 설문지를 끼워 넣자 바인더를 받은 사람들은 설문지의 문제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다. 일정 시간 펜을 입에 물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자신이 보는 만화가 더 재미있다 느꼈고 그만큼 기분도 좋아졌다.
자, 이제 내가 젓가락을 물고 있으라고 한 이유를 알겠는가? 젓가락을 입에 물면 뺨의 근육이 당겨지는데 우리가 미소를 지을 때도 같은 부위의 근육이 사용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당신에게 웃어보라고 하진 않았지만 간접적인 방법으로 웃는 표정을 지어 보이게 한 것이다.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 아마 내 말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입술로 또는 입술을 오므린 채로 젓가락을 물면 소용이 없다. 치아를 사용해야만 뺨 근육이 움직인다. 이는 당신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 책을 접했으면 하는 나의 바람이 투영된 작은 실험이다. 그래야 앞으로 이어질 내 조언들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물론 단순히 젓가락을 물고 있다 해서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할 만큼 이 실험의 효과는 미미하다. 그러나 대조 실험을 통해 확실하게 효과가 입증되었으니 조금밖에 도움이 안 될지라도 시도해볼 가치는 있지 않은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에는 이와 같은 기술들이 담겨 있다. 처음에는 그저 흉내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꾸준히 행동하다 보면 자신의 변화를 체감할 것이다. 외적인 태도, 표정, 목소리부터 내적인 생각, 사고 습관에 이르기까지 연구로 실증된 방법들을 활용해 효과를 축적하고 나아가 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그래서 자신의 주변에 행운의 신호를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의 목표다. Habit 1. 행운의 신호를 보내는 법. 몸도 말을 한다. 켈리와 페니는 절친한 친구 사이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두 사람은 주요 패션 행사나 명품 파티에 빠짐없이 초대될 정도로 타이베이 사교계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유명 인사다. 다만 그녀들에게 특이점이 있다면 두 사람 모두 아름다운 미모를 지녔음에도 연애 운만큼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었다. 사진으로 보면 페니의 미모가 켈리보다 한 수 위인 듯하지만 파티에 참석할 때마다 괜찮은 남성들의 관심을 받는 쪽은 켈리였다. 페니에게는 말만 번지르르한 플레이보이나 파리만 꼬일 뿐이었다. 페니는 정말 괴로웠다. 켈리와 친한 친구이기는 하지만 자꾸 심사가 뒤틀리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왜 괜찮은 남자들은 항상 켈리를 마음에 들어 하는 거지? 나에게는 이상한 남자만 꼬이는데. 그녀는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빴다. 그러다 어느 모임에서는 감정 조절에 실패해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기도 했다. 성대한 자선 파티가 있던 어느 날 저녁, 마침 두 사람이 함께 파티장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당시 재빠르게 스마트폰으로 그 모습을 남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직까지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두 사람의 연애운이 왜 그렇게 딴판이 되었는지 사진만 봐도 눈치챌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파티장으로 들어서는 켈리의 모습은 문틀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단정하지만 우아했으며 멀리서 보기에도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사람들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가는 모습도 확실히 눈에 띄었다. 어느샌가 훌쩍 자라 이제는 어엿한 숙녀가 되어버린 이웃집 소녀를 밖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녀에게는 친숙한 매력이 있었다. 한편 페니는 하이힐을 신고 있어서 얼핏 봐도 모델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나 갓 데뷔한 신인 모델처럼 조금은 경직되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긴장감을 감추기라도 하려는 듯 한 손은 허리에 얹고 다른 한 손은 클러치백을 쥔 채 가슴을 가리고 있었다. 마치 내게 다가오지 마 라고 말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어쨌든 이 두 퀸카의 등장으로 현장 분위기는 확연히 바뀌었지만
두 사람의 기운은 전혀 달랐다. 그녀들이 입구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부터 오늘 밤의 무대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지 이미 판가름이 나 있었다. 얼굴도 제대로 보기 힘든 그 짧은 몇 초에 어떻게 그토록 많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지 신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했다.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잠재의식. 과학자들이 전문 배우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다. 과학자들은 배우들의 어깨와 팔꿈치, 발목 등 관절 부위에 센서를 부착한 후 걷거나 춤을 추는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상황을 연기해달라고 부탁했다. 센서와 연결된 컴퓨터 스크린에는 센서 위치를 3D로 인식한 작은 점들이 나타났다. 점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별자리의 형상을 그린 그림을 보는 듯했다. 그러나 배우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어린아이들도 그 점들이 실은 사람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또한 그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별과 기분까지 구분해냈다. 다만 이를 어떻게 구분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사람들은 그냥 알았다고 대답할 뿐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는 못했다. 이는 몸짓 언어를 판별하는 일이 일종의 무의식적 인식에 해당하기 때문인데, 실제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여러 몸짓 언어를 표현하기도 한다. 물론 이성적인 우리의 두뇌는 손발을 통제해 어떻게 앉고 서고 또 춤을 출지를 결정하지만, 이와 동시에 대뇌 변연계의 영향을 받아 무의식적인 행동을 드러내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다. 일본 및 중화권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일본인 배우로 우리나라에서는 금성모로 알려져 있는 진청우를 닮은 잘생긴 남자가 나를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속으로 진정해 진정해를 외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경직되는 이유도, 손을 올려 얼굴을 감싸고 싶은 충동이 드는 이유도, 그리고 그 충동을 억누르고 재빠르게 머리를 매만진 후 잘생긴 그 남자 쪽을 힐끔 쳐다보게 되는 이유도 모두 이 때문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여성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비슷한 행동을 드러냈는데, 이는 무의식적 구애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몸짓 언어를 누구에게서 배우는 것일까? 일부는 타고난 반응에 속하며, 일부는 또래 친구들을 통해, 또 일부는 성장 경험을 통해 학습한다. 몸짓 언어를 판별하는 능력처럼 실은 누가 가르쳐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때로는 질병이나 생활 습관에 의해 우리의 생리적 상태가 신체 동작에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장기간 잘못된 앉은 자세를 유지하다 보면 등이 굽는데, 남들은 이렇게 등이 구부정한 모습에서 우리를 나약한 사람 혹은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으로 넘겨짚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자신의 습관적 동작을 의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동작이 바르든 바르지 않든 다른 사람들은 이를 몸짓 언어로 이해해 우리에 대한 인상을 결정한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추워서 팔짱을 꼈는데 상대방은 이를 자신에 대한 거부의사라고 생각해 당신에게 적의를 가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이제부터 다양한 몸짓 언어가 어떤 신호를 전달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이를 알면 수시로 자신의 자세를 점검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습관을 바로잡고 좀 더 긍정적이고 대범한 행운의 몸짓 신호를 보낼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자, 그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살펴보자. A. 발과 다리. 몸짓 언어 전문가들은 인간의 전신 중 가장 거짓말을 못하는 부위가 바로 발과 다리라고 말한다. 우리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달리고 뛰고
오르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다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발은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서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두 사람의 몸은 서로를 향해 있지만 발이 각각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10중 8구 그저 지나는 길에 인사를 건네는 것일 뿐 그리 오래 이야기를 나눌 생각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이상 발이 무의식적으로 전달하는 신호를 감추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앉은 자세에서도 발과 다리는 많은 신호를 드러낸다. 가장 단정하게 앉은 자세는 두 다리를 나란히 모으고 발바닥을 땅에 붙여 옆에서 봤을 때 직각을 이루는 자세다. 그러나 군대나 면접장이 아니고서야 온종일 이렇게 정자세를 유지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어떤 사람들은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두 다리를 쩍 벌려 앉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기의 남학생들이 이러한 자세로 앉기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앉는 것이 편해서일 수도 혹은 멋져 보인다고 생각해서일 수도 있지만 실은 여기에도 무의식이 반영된다. 일단 다리를 쩍 벌린다는 건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때 의자에 몸을 기댐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이 작아 보이게 만들었다면 이는 대장이 되고 싶지만 숨고 싶기도 해 라는 모순적인 심리를 드러낸다. 한편 어떤 이들은 낯가림이 심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무의식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느껴 자신도 모르게 발이 다른 곳을 향하기도 한다. 언제든 달아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아닌데, 난 그냥 그게 편해서 그런 건데 라고 말한다면 달리 반박할 길은 없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당신의 선 자세와 앉은 자세에서 모종의 심리 상태를 읽어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정답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받은 느낌대로 판단을 내려 당신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거나 다른 사람을 찾아 떠날 것이다. 그러니 상대에게 대범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전달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잊지 말고 자신의 두 발이 상대를 향하도록 하자. 앉아있는 상태라면 두 다리를 편안하게 두되 쩍 벌어지지 않게 주의하고 다리를 꼬더라도 꼬아올린 다리가 상대를 향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 당신과의 대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 단, 신발 밑창이 상대를 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일부 민족 사이에서는 무례로 간주한다. 발을 떨지도 말아야 한다. 이는 긴장하거나 지겨울 때 혹은 지나치게 흥분했을 때 나타나는 무의식적 행동이기 때문이다. 비, 몸. 중학교 때 반에 새로 전학 온 친구가 있었다. 그는 가슴에 책을 꼭 끌어안은 채 반 친구들에게 첫인사를 건넸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어색했는지 지금까지도 기억이 생생하다. 특히 나는 그의 어색함이 남일 같지 않았다. 나 역시 한때는 그와 같은 처지였기 때문이다. 나는 8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당시에는 영어를 하지 못해 거의 반년 동안 수업을 따라가지 못했고 친구들의 말도 눈치로 대충 이해하는 시기였다. 어쩌면 그런 시간들을 겪어왔기에 내가 몸짓 언어에 더 민감한 건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그 중학교 동창의 어색함은 그의 상반신에 반영되었다. 일반적으로 복부는 우리의 몸에서 가장 취약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위협을 느낄 때 무의식적으로 이 부위를 보호하려고 한다. 예컨대 팔을 교차해 복부를 감싸거나 팔짱을 끼거나 가방 혹은 책 또는 다른 물건으로 몸통을 가리거나 아예 몸을 돌리기도 한다. 즉, 이러한 행동이 모두 불편함의 신호인 셈이다. 타인에게 밝고 시원시원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나아가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려면 항상 자신의 몸이 상대를 향하도록 하고 절대 팔짱을 끼지 말아야 한다. 너무 추워서 팔짱을 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상대에게 이렇게 말해보자.
그런데 여기 진짜 춥네요. 미안한데 따뜻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계속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대화할 때 상대방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여도 좋다. 그러면 상대방 역시 자신도 모르게 당신을 향해 몸을 기울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은연중에 서로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을 미러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를 통해 서로에 대한 호감을 높일 수 있다. C. 손. 손의 소근육은 두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소통할 때 손 역시 따라 말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까닭에 손짓과 수어에는 매우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으며 문화의 차이 또한 존재한다. 여기서는 참고할 만한 몇 가지 기본 원칙만 짚고 넘어가자. 1. 활기차고 열정적인 모습을 드러내길 원한다면 말할 때 손동작을 좀 더 활용해도 좋다. 그러나 가능한 한 상대방이 당신의 손바닥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말할 때 청중에게 손바닥을 보이는 것이 손등이나 손가락을 보이는 것보다 훨씬 우호적으로 보인다. 손등은 무의식 속에 비밀이나 압박을 암시하며 상대를 향한 손가락은 명령의 뜻을 담고 있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 엄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손가락 중 가장 힘이 셀 뿐 아니라 무언가를 잡고 기어오르게 하는 능력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칭찬과 유능함의 뜻으로 엄지를 치켜 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유심히 관찰해보면 알겠지만 부끄러움을 타거나 긴장을 한 사람은 엄지를 감춘다. 엄지를 드러내는 것은 비교적 자신이 있다는 신호다. 거울 앞에 서서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다음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라. 그리고 다시 같은 자세에서 엄지만 밖으로 내어보라. 왠지 달라 보이지 않는가? 통계에 따르면 사장과 고위 간부들은 이런 자세로 직원들 앞에 서는 반면 직급이 낮은 직원들은 항상 엄지를 감춘다고 한다. 그러니 은근하게 자신감과 지위를 드러내고 싶다면 엄지를 드러내자. 3. 팔꿈치는 매우 단단하면서도 유연한 신체 부위로 싸움할 때 공격과 방어가 모두 가능한 만큼 그 위치에 따라 상대에게 전달하는 신호도 달라진다. 상대를 향해 팔꿈치를 올리는 것은 일종의 위협 자세인데 영화 속에서 흔히 패거리가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두 손을 허리에 얹는 자세 역시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잠재의식이 반영된 행동으로 상대에게 위압감을 주기 쉽다. 상대적으로 팔꿈치를 몸에 바짝 붙이고 있으면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준다. 다음에 모임에 나가거든 친구들이 포옹할 때의 팔꿈치 위치를 관찰해보라. 친한 사이일수록 팔을 더 크게 벌려 팔꿈치가 몸에서 멀어지는 반면 썩 친하지 않은 경우 포옹은 하더라도 발꿈치는 몸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을 테니 말이다. 그러니 우호적인 모습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싶다면 발꿈치가 직접적으로 상대를 향하지 않도록 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 발꿈치가 몸에서 너무 멀리 혹은 가까이 있지 않도록 두자. D. 목과 머리. 얼굴 표정이 전달하는 신호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우리의 머리와 목만 봐도 많은 신호를 읽어낼 수 있다. 목은 대동맥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곳으로 가장 약한 부위이자 섹시한 부위이기도 하다. 많은 포유동물이 교배 시 상대의 목을 물곤 하는데 아마도 그곳에서 페로몬이 발산되기 때문일 것이다. 남녀가 대화를 나눌 때 여성이 고개를 살짝 기울여 목을 드러낸다면 이는 일종의 호감 표시다. 어린아이가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면 유독 귀여워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대화 중 상대가 연신 목덜미를 만진다면 초조하거나 짜증이 난다는 신호일 수 있다. 목이 뻐근해 안마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면 말이다. 그러니
괜한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목덜미는 되도록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 한편 머리의 위치는 대부분 턱에 의해 좌우된다. 턱을 드는 행동은 자신감의 표현이지만 지나치면 오만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반대로 턱을 내리는 행동은 무력감의 표현이다. 이와 동시에 어깨를 움츠리며 등을 굽힌다면 전형적인 기죽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몸짓 언어는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는 느낌을 주는데 특히 잘못을 들킨 아이들에게서 이러한 몸짓 언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더 간단한 방법은 없을까? 이쯤 되면 분명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참나, 그 많은 부위를 어떻게 다 기억하고 신경 쓰라는 거야? 그렇게 살면 너무 피곤하지 않나? 그렇다. 사소한 행동을 하나하나 신경 쓰기란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니다. 게다가 오래된 습관들은 단번에 고치기도 어렵다. 고치려 할수록 오히려 어색해질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더 간단한 방법은 없을까? 있다. FBI 행동의 심리학에 이런 말이 나온다. 행동 심리학에 관심이 있다면 꼭 읽어보라. 중력을 거스르는 행동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정서를 반영하는 정직한 온도계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기분 좋은 사람은 길을 걸을 때 마치 춤을 추듯 발걸음이 가볍고 경쾌하지만 시리에 빠진 사람은 등에 무거운 짐을 짊어진 듯 발걸음이 무겁다. 다시 말해서 중력이 우리의 몸에 미치는 영향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신체 동작을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신체 부위를 하나하나 신경 쓸 필요 없이 상상만으로도 자연스럽게 행운을 부르는 자세를 가질 수 있다. 나는 요가 초심자인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한 발로 서서 두 손을 합장하듯 모은 다음 머리 위로 뻗는 브릭샤아사나, 일명 나무 자세를 할 때 초보자들은 균형을 잃기 쉬운데 천장에서 내려온 밧줄을 잡고 있다고 상상하면 균형을 잡기가 훨씬 수월해진다고 말이다. 이 방법은 신기하게도 정말 효과가 있으니 한번 시도해보라. 요컨대 여기에는 관념운동 효과의 원리가 숨어 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생각이 신체의 대근육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단독으로 제어하기 힘든 소근육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따라서 간단한 상상의 시각화로 자세를 가다듬는다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다. 먼저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를 찾아 바른 자세로 서보자. 이때 아랫배는 살짝 집어넣고 턱은 너무 높게 들지 않도록 한다. 이어서 긴장을 풀고 머리부터 눈, 귀, 턱, 목, 어깨, 팔, 그리고 발까지 신체 각 부위에 대한 중력의 작용을 느껴보자. 그런 다음 빗줄기가 당신의 골반과 모든 척추를 연결해 목을 지나 두뇌를 관통하여 마지막으로 정수리의 백회열을 뚫고 나간다고 상상해보자. 그 빛이 계속 뻗어나가 천장을 가로질러 하늘로 향할 때까지 말이다. 이제 하늘에 고정된 그 빗줄기가 당신의 좌골, 골반, 척추, 목, 머리를 쭉 당겨 당신을 더욱 올곧게 만들었다. 그 덕분에 두피가 살짝 얼얼하고 두 발은 가벼워졌다. 몸무게 일부를 빗줄기가 지탱하고 있으니 말이다. 앞으로 피곤하거나 몸이 무겁게 느껴질 때는 이 상상의 빗줄기로 전신을 끌어올려라. 길을 걸을 때도 마찬가지다. 하늘로 뻗어나간 이 빗줄기가 자신의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사지를 더욱 유연하게 만들어 가볍게 뛰어올라도 공중에서 더 오랫동안 머물 수 있다고 상상해보는 것이다. 허황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실은 꽤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빠르게 자세를 바로잡아 굽은 등도 펼 수 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이와 유사한 방법을 쓸 수 있다. 행운의 빗줄기가 자신의 가슴에서 뿜어져 나와 자신이 정조준한 상대가 행운의 신호를 받게 되는 상상을 해보는 것이다.
행운의 빗줄기가 상대의 마음에 가닿으면 서로 마음을 헤아리며 더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다. 그러니 팔이나 가방으로 이 빗줄기를 막지 말라. 상대를 포옹할 것처럼 팔을 벌릴 때 그 빗줄기는 더 넓고 더 밝게 빛난다. 이러한 상상의 시각화를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몸이 상대를 향해 밝고 따뜻한 자태를 드러낼 수 있다. 어떤 장소에 들어설 때의 행운 기운. 동양의 현학자들이 말하는 기운은 서양의 아우라와 비슷한 의미로 사람이 발산하는 영혼의 스펙트럼을 말한다. 과학적 근거가 있고 없고를 떠나 우리는 기운으로 자세와 몸짓 언어를 비유할 수 있는데, 운이 좋은 사람은 따뜻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인 기운을 내뿜는다. 그들이 내뿜는 행운의 빗줄기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이끌린다. 반면 운이 나쁜 사람은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기운을 내뿜으며 지나치게 기센 모습이나 필요 이상으로 위축된 모습으로 사람들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자세를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기운을 대폭 개선해 더 좋은 첫인상을 남길 수 있다. 그럼 자선 파티가 있던 그날 저녁으로 다시 돌아가자. 켈리와 페니가 등장했을 때 두 사람의 자세에는 각기 다른 기운이 반영되어 있었다. 켈리는 자연스러우면서도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편안한 인상을 심어주었고, 역시나 많은 사람이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한편 페니는 방어적인 모습으로 그녀에게 말을 걸어봤자 냉담한 반응이 돌아올 거라는 느낌을 주었다. 어쩌면 그런 까닭에 페니에겐 뻔뻔한 플레이보이나 시쳇말로 파리들만 꼬인 것인지도 모른다. 또 어쩌면 다소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그녀의 모습이 소위 육식남에게만 통했을 수도 있고 말이다. 훌륭한 조건을 가진 두 여성의 연애운이 왜 그렇게 달라졌는지 나는 그녀들이 파티장에 들어선 순간 단박에 알아차렸다. 나는 그녀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넨 후 목소리를 낮춰 페니에게 말했다. 차라리 집에서 TV나 볼 걸 그랬죠? 그러자 페니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나지막하게 말했다. 맙소사, 그렇게 티가 나요? 다른 사람들은 눈치 못 챌 거예요. 농담이거든요. 나는 서둘러 그녀를 안심시켰지만 사실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다른 사람들은 눈치 못 챌 거예요. 하지만 그들도 느낌으로 알겠죠. 다음에 그녀의 마음이 조금 편해지거든 그녀에게 꼭 빗줄기를 선물해야겠다. 미소는 최고의 첫인사다. 과거 2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중 1년 반은 그녀의 어머니에게 내가 미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를 볼 때마다 원수를 보듯 입꼬리를 내린 채 턱을 치켜들고 눈살을 찌푸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실례일지도 모르지만 그 모습은 마치 불도그 같았다. 그래서 난 줄곧 그녀의 어머니를 피해 다녔다. 당시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날 지지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눈치에 못 이겨 더 빨리 헤어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와 함께 옛날 앨범을 정리하다가 그녀가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모든 사진 속 그녀의 어머니 모습이 나를 보던 그 얼굴과 똑같은 게 아닌가. 나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여자친구에게 물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왜 이렇게 다 무뚝뚝하게 나왔어? 아, 원래 그러셔. 안 그래도 입꼬리가 처졌는데 나이가 들면서 더 심해졌거든. 그래서 되게 엄해 보이는데
실은 좋은 분이야. 너도 자주 보다 보면 알게 될 거야. 이후 용기를 내 여자친구의 어머니와 몇 번 대화를 나눠보니 확실히 마음씨 곱고 소박한 전형적인 우리네 어머니였다. 여자친구의 집에 갈 때마다 어머니는 배가 터질 만큼의 음식을 내오셨고 고맙다는 나의 인사에도 무뚝뚝하게 됐으니 많이 먹어 라고 답할 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언젠가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웃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안타깝게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여자친구와 헤어졌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좋은 친구로 남았다. 이후 그녀가 외국에서 결혼식을 올렸을 때도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참석했을 정도로 말이다. 물론 결혼식에서도 그녀의 어머니 표정은 여전히 엄숙했다. 오죽하면 주례를 선 신부님까지 당황하며 쩔쩔맬 정도였을까.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 자리에서 나는 전 여자친구의 남편을 한쪽으로 불러 말했다. 이건 비밀인데 사실 예전에 그쪽 장모님을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그러자 그는 곧바로 술 2잔을 들고 와 한 잔을 내게 건네며 말했다. 맙소사, 무슨 말인지 완전 이해가 되네요. 자, 건배합시다.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서 자칫 감기 걸리기 쉬운 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속 온도에도 일교차가 있다고 하는데요. 부디 뜨거운 마음과 차가운 마음을 적절하게 잘 쓸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게 결코 쉽지는 않은 일이겠지만 그래도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새로운 책을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책방지기였습니다.